임금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수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 협약식이 오늘 오후 예정돼 있는데 노조는 이번 협약이 노동 3권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가 전년보다 4.2% 감소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산업 생산도 1% 증가하는 데 그쳐 2000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자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었다고 규정하고 법관 탄핵 추진 논의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댓글 조작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여당뿐 아니라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이사장 선출이 무효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임원 5명을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으며 비핵화를 이룰 적절한 기회라고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구와 광주 등 남부 내륙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설특보는 강원 영동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목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여당은 구치소를 방문해 김경수 지사를 만났고 야당은 여당뿐 아니라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오늘 김 지사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군요. 네, 민주당이 사법부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며 꾸린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이 조금 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율사 출신인 이재정, 백혜련 의원 등도 동행했는데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구성될 대책위는 오늘 오후 2시 첫 회의를 엽니다.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도정 업무 공백을 고려해 구속되지 않았었다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 정치권을 넘어서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을 이끌어낸 야당은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을 두고 적폐 판사에 복수라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드루킹 측의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김 지사의 댓글 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한국당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지사를 향해 구차한 변명과 말바꾸기를 중단하고 당장 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거 특검 활동을 정치적으로 압박한 부분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초 경색된 정국이 김경수 지사발 돌발 변수로 더욱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판결 직후 청와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면서 최종심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는데요.
야당이 들고 나온 대선 공정성 논란에는 터무니없다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 준추원입니다. 네. 자, 어제 김 지사 실형 선고 이후에 청와대는 예상하지 못했다. 최종심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만 밝혔었는데 오늘 오전에 상황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에 밝힌 공식 입장 말고는 청와대 추가 입장은 오늘 아침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충격의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을 예정이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도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도 재판부가 드루킹 특검의 기소 내용을 전부 유죄로 받아들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 참모들 대부분이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플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판결 자체에 대해선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기조를 정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법원 판단에 추가적인 언급을 하면 청와대가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러지 않고 당장 급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야당은 지난 대선의 공정성을 지금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선 건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은 단호합니다.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선 댓글 조작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와 또 대선 정당성 논란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김 지사가 대선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법원 판단 자체를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법원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주장에 근거한 특검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공식적인 기조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난 대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경남도민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남도는 권한 대행 체제로 바로 들어갔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도청입니다. 네, 경남도 또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경남도민들 충격이 꽤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정 구속 직후 경남도민들 몇 분을 만나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고 놀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선된 지 7개월 만에 법정 구속되면서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안타까워했는데요. 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민생 현안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남 지역 노동계도 곧바로 논평을 내고 도지사 공백을 심각한 문제로 바라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와 민생 노정 협의를 진행해왔고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법정 구속이 되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면제 소식 이후 잔치 분위기 속에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뀐 건데요. 하루아침에 수장을 잃은 공무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이어나갔습니다. 한 공무원은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 등 큰 현안 사업을 두고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앞날이 걱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경남도 그럼 앞으로 부지사 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김 지사의 법정 구속 이후 곧바로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을 대행하게 된 건데요. 박 권한대행은 브리핑에서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어제 오후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실국장을 포함한 출영 기관장까지 참석시켜 간부 회의를 이어나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권한대행은 남부 내륙 고속철도 등 경남의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국내 산업 생산과 투자가 2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7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자,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생산과 투자가 2개월 연속 부진한 수치를 기록한 거죠? 네, 지난해 12월 통계 결과인데요. 전 산업 생산 지수가 전달보다 0.6% 하락했습니다. 11월에 0.7% 하락한 데 이어서 두 달째 감소한 겁니다. 지수 하락에는 반도체 생산이 전달보다 4.5%나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자동차 생산도 전달보다 5.9% 줄어 하락폭이 컸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줄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 기성은 2.4%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0.8% 늘어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로 봤을 때도 기업의 투자 무척 부진한 수치를 보였다고요? 네, 지난해 전체로 봤을 때 설비 투자가 전년보다 4.2% 줄었습니다. 한 해 설비 투자가 4%대로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전체 전산업 생산도 전년보다 1% 증가했는데 1% 증가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있는 부진한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달째 하락했고 앞으로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7개월째 내려갔습니다. 두 지수의 동반 하락이 7달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는 지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결과도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에 계속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의 이유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매출도 59조 2,700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적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반도체 경기 하강과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가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상반기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243조 7,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약세 영향으로 실적이 지난해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반기에는 수요 회복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식품 외식업계에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맥도날드와 서브웨이의 가격도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다음 달 12일부터 버거 6종과 아침 메뉴 5종 등 23개 메뉴 가격을 평균 2.4%, 200원 안팎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샌드위치 브랜드인 서브웨이도 내일부터 샌드위치 가격을 포함해 21개 제품의 가격을 300원 안팎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업체는 식재료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 장수 지역에 9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임실 8cm, 무주 6cm, 영광 5.5cm, 전주 2.3cm, 목포 0.7c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에서 온화한 남풍이 유입된 데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북서풍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산간은 내일 오전까지 최고 20cm의 눈이 더 오겠고 영동지방에는 오늘 밤까지 최고 10cm 이상, 남부지방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임금을 반으로 줄여서 일자리를 2배로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 타결이 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광주시와 현대차 오후에 투자 협약식을 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연우 기자. 네, 광주광역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눈이 오고 있네요. 지난해 말 협상이 결렬돼서 상당히 비관적이었는데 결국은 합의안이 의결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회의는 이 광주시와 현대차가 그동안 최종 협약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회의 시작부터 이용섭 시장이 이 지역 노동계의 손을 맞잡고 입장을 하면서
이 좋은 성과가 예고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최종 협약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합작 법인으로 완성차 공장을 짓는 사업이 가까워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현대차와 광주시가 최종 조율에 나서 합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타결 가능성이 큰데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후 2시 반부터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식을 열게 됩니다. 네. 자, 지난해 말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 간의 협상이 결렬된 게 독소 조항, 그러니까 이 협의회의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이 부분 때문에 이 결렬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로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좀 좁혔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난해 12월 초에 이 현대차와 그리고 지역 노동계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항 때문에 이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신설 법인 이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 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 35만 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조기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 조항이 회사가 임단협을 일정 기간 안 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 협상이 깨진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다시 만났고 추가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역 노동계와 현대차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설 법인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노동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광주시는 이른바 독소 조항이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자세한 내용을 최종 투자 협약식이 끝난 뒤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첫 사업으로 완성차 공장을 짓는 사업에 시동을 걸게 될 텐데요. 자, 원론으로 돌아가서 광주형 일자리는 어떤 겁니까? 네, 광주형 일자리는요, 이 임금을 반으로 나누는 대신에 일자리를 2배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이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이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서 보존해 주는 건데요. 이 적정 임금과 노동 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노동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사업 시작은 지난 2014년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좋은 일자리를 10,000개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광주시에 사회통합 추진단이 생겨나고 노동계와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윤장현 시장 임기가 끝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열기가 시들해지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지난해 6월에는 현대차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그런데 갈등의 불씨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광주형 일자리 반대해왔던 현대차 노조 강경 대응에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이 노조 간부들이 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이 협약 체결을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를 규정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열리는 협약식에도 방문해서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이어 광주본부도 잠시 뒤 11시 반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와 정부를 규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한유총 이사장 선출이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사장이 회비를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인 취소 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태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한유총의 여러 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10년 이후 한유총 정관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 2015년 정관을 전면 개정해 법인을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이덕선 이사장 선출 역시 승인받지 않은 임의 정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해야 하는데 이사장이 임의로 이사를 지명했고 이들이 정한 대의원들에 의해 이사장이 선출돼 이사회는 물론 이사장의 대표권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이미 정관을 폐기하고 허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다시 선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입금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회 육성비 6,900만 원을 일부 지회장들에게 입금했다가 이사장이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덕선 이사장 등을 공금 유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유총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은 1인당 한 해 100여만 원 정도인 회비를 학부모가 납부한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원장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교육비만 연간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수사 결과와 한유총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법인 설립 취소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현행 정관은 대의원 총회를 거친 적법한 것이지만 교육청의 시정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동물 안락사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케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압수수색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네, 경찰이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논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9곳에서 진행 중인데 케어의 사무실과 동물 보호소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수사관 26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요. 케어의 회계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서 조사 대상자를 가려내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자인 박 대표 또한 관계자 조사 이후 신속하게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이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안락사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이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비글 구조 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18일 박 대표를 사기와 횡령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박 대표는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안락사 사실을 숨긴 건 케어를 향해 쏟아질 비난과 논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면서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전날 미국 정보당국이 내놓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내세우며 북미 관계는 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이룰 적절한 기회라며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말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거듭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대북 정책 성과도 재차 부각했습니다. 전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는 끔찍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진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온 북한 관련 언급의 재탕인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날 정보당국의 회의론을 정면 반박한 말로 읽힙니다. North Korea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because its leaders ultimately view nuclear weapons as critical to regime survival.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시리아 철군 등에 대한 정보 수장들의 평가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보당국이 북한을 비롯한 대외 정책 평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다는 지적에 맞서 외교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세부 조율을 위해 다음 주 실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야의 의구심을 차단하며 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고 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제한했다. 이 두 가지 혐의를 재판부가 모두 인정을 한 건데요.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형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예상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예상 좀 하셨습니까? 근데 상당 부분 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많이 점을 쳤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근데 처음에 사실은 드루킹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될 때 특히 이제 특검이 수사 그전에 경찰서 수사였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이 수사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물적 증거들이 일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수사 과정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을 보면 근데 드루킹과 드루킹 일당들의 어떤 진술 자체가 굉장히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익범 특검으로 또 뭐 회유를 받았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드루킹과 관련된 진술인데 그 진술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들이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법조계에 전반 좀 그렇죠. 많은 의견이었다.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그와 다른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유무죄를 떠나서요. 네. 법정 구속의 기준이 좀 궁금한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구속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어제 김경수 지사는 또 구속이 됐어요. 이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일반적 기준과 아니면 공적 인물, 이제 정치적인 인물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법원에서. 그런데 둘 다 경남도지사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고 법정에서 계속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정 구속합니다. 대부분 구속한다. 그렇지만 이제 도지사랄지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적 인물이면서 이제 구속을 했을 때의 어떤 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지사라는 직책은 굉장히 자치단체장으로서 이제 광역 그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속을 하게 되면 도의 어떤 도정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정 구속을 잘 안 쳐. 이제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1억 원의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김경수 지사하고 이제 비슷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이제 실형을 선고해요. 그런데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정이랄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홍준표 전 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 재판에 할 수 있도록 이제 불구속으로 선고를 했죠.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에 비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어떤 민주당 여당의 어떤 목소리가 있는 거죠. 어쨌든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은 좀 이례적일 수 있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자, 1심 선고의 쟁점들을 보면 일단 가장 큰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가서 보고 이걸 승인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댓글 조작을 같이 했는지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법원은 모두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일단 그 2016년도 11월 9일 날 김경수 지사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사무실에 갔다는 걸 인정을 해요. 간 건 맞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킹크랩 시연하는 것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가긴 했지만 이제 시연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루킹 측에서는 시연을 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재판부에서 본 것으로 판단한 이유가 이제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었는데 드루킹 일당의 이제 우모 씨가 아이디를 3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댓글 조작을 거기서 실험을 한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시점과 김경수 지사가 느릅나무 사무실에 있는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는 기록이요. 그렇죠. 로그인 기록을 이제 반복적으로 로그인했다가 아웃했다 한 기록들이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김경수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을 보인다는 거고 또 그 이전에는 이런 킹크랩과 관련해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측에서
이제 온라인 정보 보고를 계속 해왔다. 그런 걸 보면 김경수 지사가 어떤 형태든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이 로그인 기록이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또 법적 다툼의 대상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직접 지시한 녹취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원이 이렇게 이걸 유죄로 본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이 문자 메시지 이게 결정적이었을까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정보 보고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하루에 뭐 수백 건 정도, 그것도 1년 6개월 동안 매일 보내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법원에서 주목한 것이 이제 16년도 12월 28일자 온라인 정보 보고예요. 그 내용에 보면 킹크랩이 98% 정도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킹크랩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이제 URL을 통해서 이제 11건의 이제 기사를 보내고 이제 부탁을 한다는 취지였는데 김경수 지사 측은 선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는 선풀을 부탁했다는 걸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텔레그램에 보면 부탁한다고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 보고를 하면 김경수 지사가 이제 고맙다는 내용의 어떤 메시지를 보낸 반응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김경수 지사가 인식을 한 것이 아니고 협조적인 이제 공모 관계였다고 법원은 보고 있고, 또 그다음에 URL 기사 이제 11개를 보내면 거기에 AAA라고 3A를 거기다 표시를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증거 자체를 유죄의 증거의 어떤 결정적인 것으로 삼은 거고, 물론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드루킹 측의 어떤 진술 자체가 일부 허위일 수는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유죄가 인정된다. 그런 취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거죠. 네, 또 하나 쟁점이 이제 선거 대가성 부분인데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도모 변호사, 드루킹의 측근이죠. 이 도모 변호사를 샌다이 총영사로 보내려 한 정황, 이 선거 대가로 보내려 한 정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지금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수사할 때부터 또 기소된다면 좀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선거의 대가가 되려고 하면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로 나가려고 어느 정도의 어떤 결정이 됐다랄지 그런 어떤 것이 서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엔 전혀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를 나갈 생각이 없었고 당이 됐건 외부 언론에도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 이거 과연 설사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선거와 관련 대가서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생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제공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확정돼야 이 부분은 지사직을 잃게 되는 건가요? 지금 부지사 대행 체제로 일단 옥중에서 결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마 행정부지사가 대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소는 당연히 싸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항소는 당연히 할 거고 항소심의 재판을 하는데 아마 항소심 재판부 결정이 되면 이제 보석 신청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봐요. 보석 신청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할 것이고 또 재판부 자체에서 심리를 해봤는데 이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이제 보석을 허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어제 그 판결 내용을 봤을 때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호 씨 관계를 두고 법원에서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 세력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협력 관계다. 그리고 민주당과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이런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댓글 자체가 이제 대선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 후보죠. 이제 후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랄지 이제 샌다이 총영사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드루킹 일당은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거기서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고 또 김경수 지사는 당시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돕는 관계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호 어떤 윤윤할 수 있는 관계다. 이제 이런 취지로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지사 측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사법농단 사건으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는데 어제 이제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다. 자, 이런 의혹의 그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판결에 있어서 그 본인들이 이제 만족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예.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권만뿐만 아니라 네. 일반인들도 그 판사와 어떤 연관성 그런 걸 해서 그것 때문에 나한테 불리하게 선고를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2012년도에 한 2년간 비서실에서 파견해서 근무를 했거든요. 성창호 판사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전에 뭐 그 재벌과 관련된 영장 기획을 예. 좀 많이 했었고 특히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창호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를 하는데 예. 201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정은호 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법원 행정처에서 형사 수석부장을 통해서 정은호 게이트에 김수천 부장판사와 어떤 비리가 연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그 브랜드 유명한 차, 고급 차를 그걸 뇌물로 받은 그런 것들이 드러날 쯤에 예. 법원 행정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을 좀 복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 영장 전담 판사 가 그걸 기록을 복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어요. 사법농단 검찰 수사를 받았거든요. 지금 수사에 어떻게 보면 한 대상이기도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 예.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어떤 구속에 대한 예. 그런 뭐 안갚음, 뭐 그걸로 인해서 영장 발부하고 법정 구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이제 사실 여당에서 주장하고 근데 있죠. 또 국정농단 그 재판 판결은 또 근데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원 특활비하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징역 8년 선고했고요.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시킨 판사였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이 과연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 모르겠습니다. 네. 뭐 판사는 헌법과 양심, 헌법에서 정한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뭐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네. 김 지사 측은 뭐 끝까지 싸우겠다 항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좀 짧게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쓴 이제 증거 가치에 관한 판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력한 증거, 뭐 네이버 로그인을 할지라든지 온라인 정보 보고랄지 네. 텔레그램에 관한 메시지가 이게 과연 어떤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삼는 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정도만 가지고 공모의 증거로 삼는 것은 부족하다. 하면 뭐 항소심이 됐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당연히 김경수 지사가 관여를 했다. 이런 판단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유죄 판결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김경수 그 경남지사를 구속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도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1심 자체에서 어떤 그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항소심 자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든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왔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경수 지사 면담을 하러 갔는데요. 도정 공백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고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 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뭐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제 전력 투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무조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다. 그것보다도 서로의 어떤 증거 가치의 판단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도 뭐 이거 자체를 너무 정치적인 걸로 보지 말고 법적인 면에서 치중을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리 다툼에 치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당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전력 투구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뭐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보석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석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1심의 이제 증거 가치에 관한 예.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증거 가치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정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또 어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네. 이제 보소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예. 법정 구속이 됐다가 항소심에서 재판을 막 바로 보석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재판을 좀 한 번 정도 또는 2번 정도 하고 보석을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나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선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공방도 가열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법률적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관련 법률적인 쟁점 짚어봤는데요. 지금 야당은 김경수 지사 배후를 밝히라고 하고 있고요. 여당은 재판부의 배후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대선 정당성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 당분간 전국의 블랙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정치평론가 두 분과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에서 뵙겠습니다.